임기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바쁜 것 같은. 그래서 무슨 뭐 다리 이상한 병까지 걸렸다고 하는 정청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사실요. 네.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모르는데 제 몸은 알고 있었던 거야. 5월 30일부터 지독한 몸살 증상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손혜원 의원님께는 내색을 하지 않느라고 힘들었는데 족저 근막염. 네네네. 발을 걷지를 못했어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골 흔들림증. 고개만 싹 틀잖아요. 그러면 골이 막 흔들려. 너무 아파. 그리고 무릎이 아파요. 손을 딛고서 일어나지를 못해. 선거운동 열심히 하셔서 그렇지. 네,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너무 아파 살이. 네. 통풍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한 일주일 넘게. 근데 5월 30일부터 아팠다 그런 거 보니까 권력을 잃어서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배지를 잃어서? 5월 30일부터 배 아픔증. 이게 온몸을 휘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오늘 펜잘 두 알을 먹었어요. 휘순 듯이 나서가지고 지금 펜잘은 진통제예요. 좀 있으면 또 아파져요. 또 아플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부상 투혼.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자, 또 한 분 손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연락 안 하고 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4명 있어요. 그냥 4명이요? 아직도 문으로 불쑥불쑥 들어와 그냥. 지난주에 팁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뻔히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비서들이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문을 여는데 뒤에 얼굴이 보여. 어떡해. 그래서. 그런데 정 의원님 아프신 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데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은 살아있는데 내 몸이 못 그럴 수 버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 몸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버텨줬는데 나를 놔줘야지라고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진짜 쉬어야 돼. 네. 진짜 쉬어야 되고. 그 어젯밤에는 저희 집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작년 징계 국면부터 이번에 컷오프 국면까지 1년 넘게 지금 우울증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어제 처음으로 묻더구만. 여보,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 이렇게 묻더라고.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견딜 게 뭐가 있어? 근데 당신 너무 지금 아파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몸이 아픈 거지 뭐. 마음 대신 몸이 아프구나. 나는 뭐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으로는 견디는 것 같지만 내 몸이 못 견뎌. 몸이 맞아요. 못 견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근데 두 분 다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시겠지만 두 분 개인의 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있잖아. 네. 대의와 명분, 네.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플 때보다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해야지. 이런 좋습니다. 강박관념. 네네네. 그래서 견뎌주세요, 더. 네. 그리고 손 의원님도 오늘 우리가 9시에 항상 녹화를 시작하는데 저녁을 안가에서 컵라면으로 때우셨어요. 그만큼 바쁩니까? 저분이 인생에서 최초의 일일 거야. 아니야. 컵라면으로 그냥 때웠는데. 저는 라면을 원래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안 돼 아까 보이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네. 저녁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가가 9시 시작하는 날은 시간이 되게 어중간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저는 못 드셨군요. 그래서 저는 정 의원님한테 제가 저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따로 돌면서 몸이 먼저 화를 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게 버티는 게 아니야. 이 정신이란 게 얼마나 얇고 유리 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이? 예, 그래서 이 정신이 강하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직하네요. 그러니까 멘탈과 바디 그렇죠.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몸이 정직하다니까. 몸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확 간다는 거야. 그러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내가 멀쩡한데 몸을 혹사하다가 확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좀 쉬시고 이게 몸이 쉬라는 걸 요구하는 거야, 지금. 오늘 펜잘 먹고 좀 나왔어. 펜잘 아무것도 아니, 아니에요. 뭐 펜찬한테 광고 받았어. 왜 자꾸 펜찬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런가? 펜잘은- 개보리 가면 먹어야 되겠다. 자, 지난번 방송이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역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튠즈에 여전히 1위고요. 아이튠즈의 1등. 1등. 팟빵은 2위.
김영민 브리핑을 넘어서지 못하네. 하여튼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매일 하면 김영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일 하죠. 아니 근데 김용민을 내가 좀 불러내야 되겠어. 매일 그래가지고 못하게? 술을 좀 먹인 다음에 매일 못하게. 매일 못하게. 어떤 매일 못하게. 매일도 한 3개씩 올리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팟방송이 2위인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오마이뉴스랑 인터뷰 했었거든요. 정치 알바 때문에 왔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기대가 진짜요? 크다고. 예, 정치 알바 때문에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은데, 구독자 수도 어느덧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밖에 방송 안 했는데 대단한 숫자. 다운로드 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45만, 50만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100만 조금 더. 이상이 본다는 거네. 그럼요. 100만 이상이 본다는 얘기죠.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혹시 주위에서 뭐 방송 잘 듣고 있다라든가. 저는 어제 담배 사러 갔다가 들었습니다. 슈퍼집 아줌마께서 제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더니 정치 알바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커피까지 선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리고 두 분도 아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깜짝 정치 알바가 이렇게 알려졌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주위에 반응 없었어요. 성산동 제일성모병원 밑에 네. 제영 슈퍼라고.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거기 맞죠? 네, 지금 네. 예,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네. 항상 잘 듣는. 아주 훌륭한 아주머니죠. 네네네. 네. 다른 분한테는 들은 거 없습니까? 방송 잘 듣고 있다든가 뭐. 정치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치 알바 없인 못 살아. 사람들이 네. 벌써. 정치 알바 들으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낀다. 더 잘해야 돼 우리가. 네. 댓글은 EJ보다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은. 그렇죠. 예, 댓글은 폭발적이고. EJ 조만간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EJ가 지금 구독자 수가 20만을 돌파했거든요. 네. 조금 더 정치 알바 노력해서 한 10만 정도까지 일단 확보하고 네.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저희가 김용민을 넘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팟캐스트를 또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정치 알바 2부 형식으로. 뭐죠 그것은? 오창석 낙선자하고 음. 팩트 TV의 박누리 전 아나운서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정말 정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 이면을 설명해주는.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 알바에서는 사회 거기 문제를 출연자들이 정치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름을 그러니까. 정치 알바를 쓰시게 그냥. 정치 알바는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 알바 계정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정치 알바는 사회 문제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문화 쪽도 한번 달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랑은 주제를 좀 다르게 해서 저희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여러 개를 올리도록 그래서 1위를 탈환하는 그런 속성. 김영민 죽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당장 런칭은 하지 않을 거고 한 뭐 2주 이후에 런칭할 텐데 그때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주말 알바 할까? 응? 주말 주말 알바. 주중 알바나. 지금 오창석 군 같은 경우에도 알바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알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또 아마 지역위원장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위원장 뭐 됐으면 바람이고 또 이제 이거 녹화를 하게 되면 매주 한 번씩 서울 왔다 갔다 해야겠죠. 지역위원장 놓고요. 지금 치열하죠? 물밑 작전이 아, 벌어지는데 진짜요? 그러면 왜? 손혜원과 정청래는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손혜원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직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이야. 나는 지역위원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없지. 제가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해. 어. 김광진 7대1이 돼요. 어머머머머. 김광진 7대1. 7대1. 어머. 그러니까 김광진을 만났는데 골아파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아웃될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왜 그동안 좋지 않았나? 추호 선생이 본인을 너무 싫어한다고. 싫어한대요? 안 될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자, 생각해요.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지역위원장이 왜 중요하고 네. 왜 사람들이 다 사활을 거는지 네. 또 지도부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살짝만 설명해 주세요. 좋아. 지역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원외라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공천권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원을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음 국회의원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역위원장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뜻이죠. 이게 의미가 하나 크고요. 그 본인 개인으로서는 또 하나는 중앙대의원 보통 45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중앙대의원을 본인 측근들, 본인 지인들로 구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월 27일 전당대회에 나갈 때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은 존재감이 없죠. 지역위원장이 돼야 당대표에 나가는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 물론이고 대선 후보 선출에도 지역위원장이 상당한 영향을 그렇습니다. 갖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네.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금수저야. 원외 지역위원장은 은수저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흑수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왜 칸막이 비례 막 터졌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다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역위원장이 중앙위원회도 위원이 당연직 중앙위원.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되지 않는 것은 논의 구조에 본인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럼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뽑았나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했던 사람, 아니 국회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지역위원장이 의뢰껏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 10몇 군데, 20몇 군데는 이제 경선을 했는데 근데 보통 했던 사람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이게 예고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은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뭐 특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조강특위. 네, 조강특위 위원장은 정장선 총무본부장, 그리고 간사는 이현주 조직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조강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사실은 야구로 치면 투수 노름처럼 거의 두 분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봐야죠. 두 분이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 소위 진노 친문이라 불리는 분들이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강특위는 총선 국회의원 후보 경선보다도 훨씬 더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강특위에서 그냥 낙점을 하는 거예요. 7명이다. 그럼 누구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경선 둘이 셋이 이 권한이 조강특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둘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근거는 다 있죠. 점수를 매기고 해야 다들 그런 게 있죠. 조강특위 위원들이 있으니까 네네. 투표도 하겠지만 그거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죠. 이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왜 김 대표님은 그렇게 정장선 본부장님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거는 추호 선생 최측근인 손혜원 의원께서 물었으니까 스스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직책을 계속 그렇게 맡기시는데 유능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편하세요 그러신가?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람을 쓰시는 그 기준을 보니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조금 내 말은 좀 안 들어도 저는 유능한 사람을 쓸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죠. 사람 쓰는데 가장 큰 원칙이 그거겠죠. 근데 이번 추호 선생뿐만 아니라 예전에 당 대표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자기 그럼요. 편한 사람. 지역위원장 언제 결정나죠?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쳤죠 지금. 어쨌든 그 전당대회 전에는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만간 나야 돼요. 조만간 예. 우리 방송 취지에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이거 다른 방송에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속속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자 다음 코너는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이 가장 많은데 여타 팟캐 중에, 그런데 우리가 청취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 한 분 가장 좀 알차고 그런 댓글 하나 선정해서 선물도 좀 드리고 또 그분들의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댓글왕 이런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을 주신 분을 선정했냐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시는 마이클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종편 출연해야 된다. 더민주 의원들도 그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편 출연하자마자 당론으로 출연 금지시켰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네. 당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대선 이전까지요. 종편 출연 금지였어요. 당론으로. 누가 당대표 할 때였어요? 그때는? 그때가 이해찬 당대표. 때. 그래서 그때는 원래 종편이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MB 정권 때, 그리고 제가 만든 신문법 2004년도 종편 금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휴지 조각되면서 MB 정권 만들어졌죠. 때 언론장악 시나리오에서 미디어 그 악법 종편을 탄생시키게 한 법이 날치기에 통과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한 80여 명이 그 등산용 밧줄을 메고 스크럼을 짰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한 종편에 나갈 수 있느냐. 나가지 말자 하고 당론으로 정했는데 보이콧을 그때는. 뭐 조모식갱이 황모식갱이 이런 의원들은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종편 말살 정책이 됐어요. 종편이 처음 탄생하고 0.1%도 안 나왔거든요. 0.00 몇 프로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종편을 띄워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나가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종편이 이제 서서히 시청률을 얻고 또 특히 노인 연령층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론을 없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의원들 개인 판단을 맡기겠다. 네.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종편 안 나가신 분들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마이클님께서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또 60세 이상의 노령 세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종편만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김광진 또 노회찬, 진성준, 손혜원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 좋은데 마지막에 왜 정청래를 언급했지? 아니 제가 읽다 보니까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편 출연 금지가 당론이었는데 그 당론이 풀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만든 2004년도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그 제정법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신문사의 경영자료 의무 공개. 그래서 전체 발행부수,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은 4가지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매긴다. 그리고 직권으로 세무조사 같은 거를 행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신문시장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중동은 종편을 경영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법을 만들고 나서 18대 국회 때 낙선하고 그리고 그 제가 만든 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과정이 MB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의한 미디어 악법 날치기가 제 법을 휴지 조각 만드는 찢어버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론으로 그게 풀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것도 자유지만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정청래가 안 나가는 것도 나의 자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죠.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중동과는 한 3년째 인터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손혜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편을 여러 번 나갔거든요. 네. 근데 전 종편을 안 봐요. 네. 제가 나간 것조차도 저는 안 봐요. 네. 전 TV를 잘 안 보니까. 근데 전 처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론이고 또 한 창구기도 한데 우리가 종편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에 와서 종편을 여러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어느 순간에 한 2번 정도는 이래서 종편들을 안 나가는구나. 네. 이제 이거 나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그 악성 이 패널들이 있어요. 패널들. 근데 저는 이제 몰랐어요. 최근이었는데 전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 명이 나오는 건 안 나가요. 제가 나가는 조건은 저 혼자 갈 때 앵커하고 둘이만 할 때만 가요. 저는. 아니면 여성, 남성 앵커 둘이 있을 때 저만 갈 때만 가요. 누가 여러 명이 있을 때 가거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조건이에요, 제가 그거는. 그랬는데 전화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무심히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화에 거기 패널들이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무지했죠. 전화 끊고 남도질 당하는 거죠. 끊고. 네, 끊고 나서 예. 손혜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지.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남도질 당하는 거죠. 그 난도질이 너무 치졸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들리는 거지 계속. 그리고 제가 이번에 되게 놀란 게 전화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장이 예를 들면 A, B, C, D, E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하고 전화한 애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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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한테.
제가 ABCD 중에 하나를 갖고 네. 강조를 해서 이렇게 대포를 이게 강조 키우는 거야 이거는. 네네네. 수법이죠 종편에. 아니죠.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요. 뜻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ABCD 했어. 그랬더니 DDDDA 이러는 거야 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내가 당하는 거구나. 예, 그때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패널이나 이제 전화 인터뷰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한 번은 나갔을 때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멀쩡하게 생긴 앵커가 제가 말을 하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했어요. 그때도. 제일 좋은 거는요.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 요청도 많이 올 거고, 뭐 종편 나가신다니까 좋아요. 근데, 마음을, 심호흡을 딱 하고, 카피를 한 10개 정도 써놓고요. 거기는 어차피 낚시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걸려들면 그걸로 이제 장사해 먹는 건데, 앵커가 무슨 질문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준비한 얘기만 해? 카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일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갔는데 PD가 제 팬이야. 그러니까 종편에서 PD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리스트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나갔을 때 우호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아주 제일 나쁜 그런 이제 반응들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앵커들보다 옆에 패널들이 문제예요. 패널들이 갖다 한 꼬투리를 갖고서는 계속 떠들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럼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 종편들이나 언론사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120만 명을 쫙 놓고 봤을 때 방송이든 신문이든 섭외 아마 영순위가 손혜원일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손혜원은 초선이지만 문재인 측근이기도 하고 김종인 측근이기도 해요. 그리고 홍보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청래 캐릭터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인터뷰할 때는 그것이 기사화가 돼가지고 자꾸 언급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서 섭외 순위 영순위일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언론은 실수하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네, 덫을 쳐놓고 그래서 평소에 친했던 기자한테 당신이 이런 기사까지 쓸 수 있어? 이것은 지나간 일이야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포을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충고를 좀 드린다면 piece of advice. 그렇다면 섭외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골라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안 나가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매체도 골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번 섭외 들어왔으면 3번 정도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많이 나간 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지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으로는 절대 한 집 이외에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안 가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나갈 때도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있을 때 딱 그때 나가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여기서 했으면 다시는 그 얘기 갖고 재생산하는 프로는 제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양질의 게스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조심을 하죠. 조심을 하고 긴장을 했을 때 하고 지난번 JTBC 같이 그냥 다큐 찍는다고 우리 사무실 박물관으로 왔단 말이야. 그리고 정치부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 친구들 눈빛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낚였구나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했는데 거기다가 뭐 이걸 빼달라 뭐다 이것도 못하게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없었지만 제 말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좀 자책을 많이 하고 했는데 자책을 뭐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손혜원의 진가를 드러낸 인터뷰였죠. 근데 그렇진 않아. 근데 그 전에 걸 잘했어요. 제가 아침 방송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참 기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단순한 게
제가 매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다는 거죠. 뭐 하나 그 내가 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내가 바보야. 저는 일체 끊고 안 하고요. 우리 김성희 보좌한테도 그 뭐 하고 나면 되게 조심을 해요.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지금은 조심하는데 저는 너무 많은 이 폭탄들을 너무 많이 안고 있잖아. 자, 정리합시다. 마이클린의 질문은 뭐였냐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저 나갈 했는데 거예요. 자, 정청래 의원은 안 나간다. 나는 나가지 않지만 다른 의원들은 자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네. 그렇죠? 손 의원님 적당한 데를 골라서 나갈 거예요. 그럼 본인은 나가고 다른 의원들은 어때요? 근데 저도 있잖아요. 적당하게 이 확실하게 그 주제가 있으면요. 네. 옆에서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잘 활용하면 좋은 좋다.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아니, 정 의원 같은 사람이 종편에 나가서 확 눌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손혜원부터 시작해서 나가라는 주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예.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처지와 감성과 감정 이걸 떠나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안 돼, 감정적으로. 이 두 분은 정치인이나 그렇고 사실은 이 평론가들도 이 소위 말하는 좌파 평론가들은 종편에 안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계신데 저는 그분들은 나가라고 항상 권해요. 다 나가라. 인정하고 나가라.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라고 하는 MBC, KBS 또 뉴스 채널, YTN 연합 종편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MBC, KBS는 나가고 여기는 안 나간다는 게 말이냐. 다 나가라.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TV조선 채널A는 안 나가고 MBN, JTBC는 나가요. 그래서 TV조선 채널A에게 바뀌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걸 좀 심어주는. 저는 MBN은 처음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좋은 생각을 합니다. 얘기시네요. 예. 아니 뭐 이런 게 다양한 의견을 하여튼 좀- MBN 출연하면 19대는 뭐냐면 원래부터 MBN 있었고 그래서 MBN만 나갔어요. 일부러. 뭐 좌빨 MBN 소리 우리 들었으니까. 뭐 MBN 그래서? 출연하고 오면 조중동 PD들이 다 전화가 와요. 아니 같은 종편인데 왜 MBN 나오고 우리는 안 나오냐. 내 맘이야 그랬다.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기억이나. 근데 지금 그러면은 방송도 TV 조선이랑 채널 A는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이 작가가 나름대로 줏대 있는 남자야. 둘째가 생겼을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지. 둘째가 생겼어 벌써. 예, 배. 그래서 안효명 네. 여사와 돈을 많이 준다길래 굉장히 고민하다 결국 안 갔어요. 자, 마이클님이 그랬어요? 네. 마이클님이 하나 더 질문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런데 질문보다는 의견 제시, 또 부탁 같은 건데 현장에 이제 좀 많이 나가달라고 당내에 가서 요구를 해서 손혜원 의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좀 당내에서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현장에 길이 있으니까 현장에 좀 지도부가 많이 좀 나가주세요라고 건의 좀 해달라고 그렇게. 현장은 어디야? 뭐 그러니까 뭐 시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 안에만 있지 말고 직접 좀 만나라 뭐 이거겠죠. 그 대답은 제가 할게요. 네. 지역구 의원들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많이 나가요. 현장에. 이거는 이제 아, 이거는 리더들 이제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큰 대형 이슈가 벌어지는 사건 뭐 현장 예를 들면 스크린도어 뭐 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현장이라든가 하는 거예요. 네. 세월호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위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당 지도부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거죠. 이런 의견을 당에 가서 지도부에 네, 좀 알겠습니다. 전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많이 나가시던데 요새는? 그래요? 예. 네, 안 빠지고. 자, 이분 캐나다 토론토에 사시는 마이클님께서는 곧 출간될 정청래 의원의 신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책을 아니 곧 저의 신간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한 번은 정 의원님 신간, 한 번은 저희 아니 그러니까 신간 둘째 지금 임신 중이잖아. 이렇게 해서. 네. 나도 겨우 한 달 임신됐어. 뭐가 책 시작한 지 네.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 멀었죠. 책 임신 중. 네. 열심히 이거 한번 찍고 있을 텐데. 예, 제가 내일 9월 초에 해산할 책 예정입니다. 옛날 책 있더라고요. 옛날 책인데 보니까. 하여튼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알바 gmail.com으로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채택되신 분 주소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좋은데요, 질문 받으니까. 예,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광고는요. 꿈나라 베개. 더운 여름을 시원한 꿈나라로 안내할 베개라고 합니다. 기능성 베개인 것 같네요. 근데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3개. 예뻐요. 하나씩 가져가라고. 예뻐요. 꿈나라 베개. 너무 좋아. 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해서 저희 세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고 꿀잠 주무시라고. 이렇게 저는 이거 해서. 베개를 제가 저 주는 거예요 하나? 예.
여기 이게 남성이 있고 여성용이 있나 봐요. 저한테는 이렇게 남자. 근데 이거 베개를 내가 의리상 네. 이걸 베고 자려면 망원시장 있잖아. 베개집 가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돼. 그 사장님한테. 나 항상 거기서만 사가지고 샀거든. 제가 말씀드릴게 저기 정청래 의원이 입으시고 신으시는 속옷부터 겉옷 모두는 운동화까지 구두까지는 전부 망원시장. 망원시장에서 사요. 맞습니다. 예. 예. 아니 한번 그래도 선물하셨으니까 그래도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예. 베고 자도 되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허락을 하면 네. 그래요. 하여튼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다 한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판매해서 저게 얼마예요? 가격을 굉장히 낮췄다고 하는데 가격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꿈랜드닷컴 꿈랜드닷컴 혹은 잠잘잠닷컴으로 잠잘잠 네, 잠잘잠닷컴 이름 잘 졌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냥 꿈나라 베개로 검색하시면 된대요. 네이버에서 꿈나라 베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시원한 베개 또 기능성 커버도 베개 아주 좋은데요. 세련되고 무늬 같은 거 이상한 거 저기 없고. 냄새도 좋은 게 나는 것 같아요. 향이라 그래 냄새라고 안 향 그러고. 향기 예. 예. 퍼퓸 아니 그냥 아니고 좋은 거는 향이라 그러고 나쁜 건 그 영어로 냄새. 뭐라고 하냐고 향기. 씬 아닌가? 예? 퍼퓸은 향수를 얘기하지. 아, 향수인가? 그럼. 스멜 스멜은 냄새. 냄새가 스멀스멀 나온다 해서 스멜이죠. PS 주셨는데 손혜원 의원님께서 브랜드랑 디자인 컨설팅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연락 갈 겁니다. 좋은데, 기다리세요. 예. 자, 하여튼 꿈나라 베개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던 손혜원의 초선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조금 사전 외 뜻이 있는 것 같아. 정무라는 게 뭐예요? 정치 업무. 정치 업무야? 네. 근데 그 정치 업무라는 말 말고도 이렇게 확대된 그 광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 업무. 정무적 판단이 뭐야 그러면? 정무적 판단은 예를 들면 무슨 일을 네. 정당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법부로 갑니다. 고소고발을 해야 같은 당내에서도. 그러면 사법부에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퉁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게 이상해. 말 그대로 정치적 판단인 것이죠. 그렇죠. 정치적이라는 건 그럼 모든 것이 다 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무적 판단인데 뭘 물어? 이게 추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이해찬 총리는 왜 잘랐냐? 그게 뭐냐면 당원 당규상에 의하면 자를 이유가 없고 자를 근거가 없고 자를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을 자르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잘랐다는 거죠.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가로 열고 내 맘이야 이런 거예요, 그럼? 정확합니다. 아, 진짜요? 네. 당 대표 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맘이야. 네. 따지지 마. 네. 이게 정무적 판단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당헌 당규라는 거 있지. 당헌 당규.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당에 들어오니까 그 말을 많이 하는데 당헌하고 당규하고는 뭐가 달라요? 당헌은 헌법이고요. 헌법에 맞는 법률 그게 당규죠. 규칙 아니고. 그러니까 당규는 당의 규칙인데 헌법적 개념을 당헌으로 본다면 근데 법률이죠. 법률. 헌법적인 게 어디서 툭하면 고치면서? 당헌이라는 게 당의 헌법이거든. 근데 그것도 잘 고치잖아요. 네, 고치죠. 지도부 마음이지. 그럼 당헌이나 당규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뭐는 당헌에 정했다, 당규에 정했다 하면서 헷갈리는. 그 경계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나 그게 이상해. 왜 근데 경계가 없는 거를 어느 건 당헌이라 그러고 어느 건 당규라 그러고 두 개를 당헌 당규라는 말을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당헌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를 매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해놓은 것이 중앙위원회예요. 한 500명 규모. 당무위원회. 네, 그래서 당헌은 거기서만 고칠 수 있고요.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죠. 당규는 당헌. 그러니까 당무위원회.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다르구나. 그렇죠. 고치는 그 그러니까 기관이 그만큼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당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구 요새 이제 활동을 하고 안에 이제 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참 아주 묘한 일이 벌써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당이 이제 우리가 업무가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하잖아요. 9시 약속 있고 11시에 있고 12시에 있고 1시에 있고 그럼 그거를 다 해놓고는 칼같이 지키거든요. 근데 며칠 안 됐는데 벼랑간 모이라 그래요. 그 뭐야 그 의원총회인가 뭐 의총. 의총이라는 것도 있고 임시로 막 오는 것도 있고 막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약속은 다 어떻게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초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 5월 30일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게 이제 5월 30일 날 개원식을 하고 나는 이제 대전에서 형님들이 올라오셨어요. 국회의원도 된 데다가 생일날이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2시에 들어갔어요. 무한정 대기. 그래서 형님들이 제 얼굴을 못 보고 그냥 내려간 일이 있고요. 그런 일 많죠. 또 한 번은 네, 많아요. 독일 국회의원한테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3박 4일 일정인가? 그래서 가서 뭐 회의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때 12월 정기국회 4대 개혁입법 뭐 논쟁이 한참 있을 때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타결될 듯 말 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1시간 전에 도저히 이제 물리적으로 공항에 갈 시간이 없다. 그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일에 연락하는 거예요. 중요한 투표 같은 거 있으면 외국에 나간 의원들도 빨리 들어오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앞으로 소년이 아주 자주 겪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제가 개인적인 거나 무슨 뭐 지역구에 있는 약속 같은 것들은 하시라도 바뀌는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원 구성이 타결됐잖아요. 그럼 내일 국회의장 투표한다면서요. 그러면 내일 약속 다 캔슬이에요. 그러면 내일 갑자기 소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회의원 123명한테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언제 했으면 좋겠냐면 4년 내내 못하죠. 의총을.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칼로 무 자르듯 딱 해가지고 소집 딱 하고 나머지 일정은 취소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 거 아니야 4년 내내. 자, 근데 4년 내내 제가 무슨 개인적인 뭐 일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보면 본회의가 껴요. 본회의. 그래서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가가지고 그 상주로서 사위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일이 장례식이야. 오늘 갑자기 본회의가 잡혀. 그래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와요. 광주에서. 그리고 1시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내려가. 이런 일이 그냥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손혜원의 초선일기 코너인데 갑자기 네. 손 의원님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질문은 포함됩니다. 초선 의원이기 네. 때문에 이 코너에 질문은 포함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 저는 이 어디서 손 의원님의 행보를 봤냐면 이 인터넷 서핑하다가 MLB 파크라는 야구 사이트 있어요. 아시죠? 대책에 옛날 까였었던 알아. 손혜원 의원이 대책에 까였었던. 요새 되게 칭찬하던데. 네, 근데 이번에 불펜에서 최다 추천으로 올라왔어요. 손혜원 의원 트위터가. 여기 보면 아, 문 대표님. 아니야. 토요일에 다시 통영 내려갑니다. 아, 진짜? 네. 중요 무용 문화재 일본서는 인간 국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 아, 얘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추용호 선생. 네, 추영 선생 중요 문화재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적 선이 필요하다. 이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게 최다 추천에 올라갔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올라갔고 깜짝이야. 손혜원 일 잘한다 이런 댓글들도 좀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통영시하고 2006년도에 일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계셨고 통영에 좀 남다른 제가 이 관심이 있는 데다가 제가 나전칠기를 모으게 된 게 통영하고 일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인들의 삶을 제가 좀 봤고 이 무형문화재나 이 전통 장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민원으로 이제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편지가. 근데 거기 추영호라는 통영 소반을 만드시는 66세 된 장인이
집이 있는데 이제 그 공방으로 쓰는 가옥인데 이게 헐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 130년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10년 정도 110년? 됐어요. 그래서 소반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작은 작은 밥상을 얘기한 밥상.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12공방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세병관 옆에 그 통제영 옆에 거기서 있다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다 쫓겨나왔어요. 근데 다 쫓겨나와서 그 인근에 자리를 잡아서 공방촌이 있었던 거예요. 예. 다 밀려가고 없어지고 고집 하나 남아 하나 있는데 남았는데. 이게 이제 소방도로에 걸렸다고 이제 밀려 나간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갔어요. 혹시나 좀 큰 소리 칠 일이 있으면 정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럼 지금 추용호 장인의 이 공방을 밀고 여기다 도로를 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삼도 수군 통제영을 줄여서 만든 도시 이름이에요. 통영.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건축사에서 기립이 날 새병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지었던 이제 건데 새병이란 뜻이 뭐냐면 씻을 새 그리고 병기. 예. 그러니까 병기를 씻는다는 거예요. 은하수물을 따다가 무기를 씻는다. 그래서 전쟁 없는 사회를 꿈꿨던 그 새병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북선을 놓고 수군 이렇게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 삼도 수군들이 모여서 훈련도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공방이 건리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의 장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인발부가 돈이 되는 거예요.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12공방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루씩 쫓겨나기 시작하고 밀려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데 추용호 선생이라는 국가 중요 문화재 예. 소반 장인이야. 이분이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옛날엔 도심이 아니었겠지. 예. 근데 이걸 이제 도로계획에 의해서 철거 예. 명령을 받은 상태 다 철거되고 요거 하나만 남았어. 남아 있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바로 옆집이 윤희상 선생의 생가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철거를 했어요. 가족들이 예. 동의를 했대요. 근데 그거 생가를 철거하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독일에서 살았던 집을 모형을 흉내를 내갖고 집을 하나 지었어. 지어놓은 거야. 생가는 헐어버리고. 걸어버리고. 그러면 생가도 살리고 그 독일집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다 이렇게 다 하면 살렸어야지. 근데 생가는 관광지도 되게 우선 좋겠는데? 없어지고. 근데 이 자체가 관광지로 이것을 살려놓으면 정말 재밌는 관광지가 될 곳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윤희상 파크였거든요. 근데 윤희상 이라는 이름을 또 지웠어. 도심 테마파크인가? 아니, 그러니까 윤희상 기념 공원이었는데 공원이지. 그것이 도천 테마파크라고 윤희상을 도천. 빼버렸어요. 그렇지. 참. 그리고 짐작갑니다. 그 윤희상 선생이 타고 다녔던 벤츠차를 또 전시해놨어. 그런 건 전시 집은 가치가 생가를 밀어버리고. 있고 중요 국가무형문화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집은 또 밀어내는 극과 극이 맞닿은 현장이었죠. 근데 관광도 관광이지만은 손 의원님은 이게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보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예. 예. 가옥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이제 66세인데 자기들이 그 땅을 수용을 해갖고 내쫓는다. 그리고 길을 낸다. 그러면 71년부터 그 법이 그 길을 내는 뭐라 그래 허가가 도시계획. 나왔 도시 계획이 있었던 예. 건데 그러면 이분 살 때까지 좀 그냥 두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지금 핑계를 대기는 뭐 침수가 되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집을 음. 없애버리면 거기가 이제 한 180m 정도 뒷길이에요, 뒷길. 그리고 한 복판에 그 집이 있는 거야. 그걸 밀어내면 도심의 교통이 원활하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소방도로에 그냥 주차장 같이 차만 쭉 세워놓고 교행도 안 돼. 그러니까 문화재적 가치로 보호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통영시장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남 도시랑 얘기해야 문화재청하고 네. 이제 통영시장의 문제인데 문화재청은 어떻게든지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도와주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통영시장님이 이걸 딱 잡고 필요 없다. 아무하고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그럼 두 분 내려가셔서 뭐 만났어요? 통영시장? 못 만났어요. 저 그분은 아는데 그분은 이제 그 행정권에 도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는데 왜 니네들이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이런 식이죠. 새누리당 소속일 테고. 아니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도 사이가 되게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좀 독불인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좀 아까 전현희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전현 의원이 통영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통영 사람인데 도와달라. 그래서 자료들을 다 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해달라 할 때 오후에 보좌관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질이 나빠서 부드럽게 못한다. 그래서 나는 바람으로 할 테니까 전 의원이 햇빛으로 좀 해줘요. 내가 그랬더니 토요일 날 오기로 했어요. 아,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내려가신다는 거죠? 네, 다시? 네. 같이 또 가기로 했어요. 전현 이번에는 의원하고. 이제 저는 아침 새벽에 떠나고 순천에 일이 있어서 그거 하고 차 타고 오기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네, 그래서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와주고 이제 저는 뭐 다시 안 가도 되겠죠. 오시면 너무 좋지 나는. 갈 수가 오시면 없어요. 너무 토요일 날. 좋지. 토요일 날 내가 일이 강의가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 나 지난주 웃겼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주말에 통영 내려갔는데 야 휴게소에 내려가도 뭐 어디를 가도 완전 연예인이야 연예인. 아이돌이야 아이돌. 그래요.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자, 손혜원 의원님의 이런 거 정치인의 갈등 조정. 오늘 정치랑이 갈등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손혜원 본인은 바람을 일으키는 거, 여론을 이제 훈풍으로 돌리는 것이고 또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대화를 좀 풀려고 하는 거. 이런 방법 어때요? 원래 이제 최장집 교수의 명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의 정치인의 덕목은 이해 갈등 조정자 역할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도덕적 리더십을 국회의원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도덕적 리더십이 없으면 이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리더십이 있나요? 있죠 저는. 저는 항상 그런 장인들을 제가 보호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일을. 여기서 궁금한 점. 이 장인분 전수자 계세요? 있죠. 아, 있습니까? 네, 아, 중요 무형문화재는 다 전수자가 있어요. 월급이 나와요. 조금씩이지만 30만 원인가 월. 그래서 이분이 130만 원? 130. 그 정도 원래 보조를 받는다고 130이었어요, 그랬죠. 한 달에. 네. 그 130 갖고 뭐 어떻게 살아 재료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미 차업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본인의 그 평생을 해온 아버지하고 2대째 100년을 지금 지내온 아이고, 모든 네. 것을 다 드러냈어요. 아, 벌써요? 이분이 지금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바다에 몇 번 나갔대요. 죽어버리겠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버티는데 이제 문 다 잠겼고 앞에서 천막 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헐리면 자기 그냥 여기서 목매달아 죽겠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나는 그 통영시나 뭐나 근데 그분 66세란 말이에요. 조금 봐주면 안 되냐고. 우리 방송 나가고 통영시청 홈페이지가 또 마비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항의 댓글로. 마비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마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추측이에요. 저 네. 토요일 날 저기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저랑 통영서 충무 김밥 먹어요. 아, 같이 네네. 천막에서 손혜원 의원이 토요일 날 몇 시에 가죠? 저는 12시에 우리가 천막에서 모여요. 12시. 예, 도천동 155번지. 난 12시. 낮. 도천동 예, 저기 윤희상 테마파크. 155번지 음. 윤희상 기념공원. 지금은 도천 테마파크로 바뀌었어요. 도천 테마파크를 네, 도천. 내비게이션에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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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시까지 도착해 주시면 네. 손혜원 의원의 충무김밥 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 제공을 바랍니다.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냥 사다 놓고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지난주에 정 의원님이 문 대표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문 전 대표한테 얘기했었어요. 네. 외국 좀 나가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그 히말라야를 가신대요. 히말라야를 가시는데 네. 히말라야, 그러니까 네팔 갔다 와서 아마 네팔에서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을 하시겠죠 이제. 네. 근데 네팔 갔다 와서는 정 의원님이 이제 바라는 바대로 미국이나 중국, 독일 좀 방문하면 어떨까 해서. 아, 손 의원님 문 전 대표 얼마 전에 만났다면서요? 어디 행사장에서 약속도 없이 갑자기 그냥. 그거 무슨 행사장이요? 깜짝 놀랐어 저는. 무슨 김재원? 아, 내가 탤런트 얘기해줄게. 나 이거 김재원. 진짜 재밌는 일이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아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 행사장인데 와달래. 표창원도 온대. 근데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어디 좀 갈 데가 있는데 그거 좀 갔다 오재. 아침 일찍 그래서 가서 시골에 간 거예요. 아주 충청남도 깡시골을 갔는데 주소를 찾고선 찾아 이제 들어갔는데 부부가 노부부가 있는데 농아인이죠. 우리 남편을 보니까 막 뭐 하면서 우는데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이 셰버님이 연장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대학을 떨어진 거야, 제 남편이. 재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먹고 살 수도 없고 학원은커녕. 그래서 큰 집에서 오라 그래서 큰 집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거기서 재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참고서들 원래 이것만 갖고. 근데 그때 일을 하던 그 집에 일을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부부가 다 농아인이었어요. 말 못하시고. 예. 근데 그분들이 잘해줬대요. 그 우리 남편이 결혼하고서는 거기를 인사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분들이 막 그냥 말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짖듯이 이렇게 우는데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 농아인들 그 무슨 뭐 협회 그 수화 좀 할 줄 알아요? 농아인 저는 수화 하나도 좀. 못하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남편하고 같이 갔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참 바보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나중에 우리 보좌관이 저보고 그 인연도 없으면서 2년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면서 그렇게 다 간다고 하시면 그 스케줄 어떻게 하실 거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간다고 대답을 했으면 내가 가야지.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는 줄 아는데. 그래서 가겠다. 그것도 저기 잠실 그 올림픽 공원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들어가는데 문 대표님이 있는 거예요. 문 전 대표 오신 줄 몰랐어요? 몰랐지. 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둘이 서로. 그때 조용히 내 옆에 오더니 저 오는지 알고 오셨어요? 그래. 아니요, 표창원 온다 그래. 표창원 교수는 안 왔더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문 대표님 앉았는데 제가 앉았는데 어머 왼쪽에 그 탤런트 김재원이 온 거야. 거기가 뭐 홍보대사인가? 홍보대사야. 얘가 농아로 나온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참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장관은커녕 차관도 안 왔어. 아이고. 그 관련 쪽에는. 근데 그 사람들 그 새누리에서는 왔어요. 네. 그 사람은 관련이 있었나 봐. 근데 문 대표님이 진짜 끝까지 거기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이분들이 그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준다는 것만 갖고도 이 사람들한테 힘이 된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저를 만난 거지. 그런 일이었어요. 그 거기 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군께서도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마포 농아협회 회장이 이두세 회장이에요. 진짜요? 예, 그분이 이제 한 60 가까이 된 남자분인데 그 겉에서 보면 농아인지 몰라요. 근데 수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아 대회 농아 무슨 행사 있으면 제가 일부러 그 직전에 수화를 몇 가지 배워서 가서 그걸 하면 그렇게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기쁘다 반갑다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거. 예, 몇 가지를 배워서 가는 게 좋지.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도움을 못 드렸지만 그 마포 농아협회 농아회 그 무슨 운영위원회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무슨 운영위원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고문도 아니고 명예고문도 아니고. 근데 거기는 꼭 해주세요. 제가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며칠 있다가 그때 갔다 와서 제가 글을 썼는데 맨 뒤에다가 저 그날 진짜 감동했어요. 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네. 뭐 이렇게 행사가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거 수화로 하잖아요. 네. 수화를 하는데 제가 수화를 2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본 적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수화가 몸과 이 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어깨와 이 온 몸과 얼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수화는 정말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 모든 거를 쏟아서 해야 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래서 그 보면서 그리고 이게 이 말하는 게 몸을 쓰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포에 좋았어요, 농아 분들이 한 1,500분 정도 계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협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2시간 정도 행사 가 있으면 그분들이 수화로 연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설 다 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몸의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 예. 네. 그래서 거기는 꼭
그 그 하시고 전에 며칠 있다가 거기 뭐 회의가 하나 있어갖고 좀 뭐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행사를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당신들을 끝까지 농아인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그러니까 제 임기 동안에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마포에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페이스북에 이두세 회장 치면 나와요. 알았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그 MBN 방송 나갔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여성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셔요 저를. 그래서 아, 작가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수화 통역하시는 분. 그러니까 뉴스 와서 통역하시고 분장실에서 저를 보고 이제 팬이라고 이 작가 팬이라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최소한 뭐 뉴스 프로 같은 거라도 동시 통역이 항상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뭐 자막 방송 다시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날 당일날 문 대표 만나갖고 혹시 여기서 소개해드릴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없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가 정치 알바에서 양산을 간다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라던가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쉽네요. 기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양산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러셨어요. 그 히말라야 갔을 때 우리끼리 가서 고기 구워 먹읍시다. 네. 주인 없을 때. 그건 코리아 제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인 없을 때 하면 한번에 되고. 갔을 때 예. 그러면 김정숙 여사님도 같이 가시나? 안 가세요 이번에. 아, 딱 좋네. 아이고 김 여사하고 토크합시다. 더 재밌을 것 같아. 너무 그분이. 좋지 엄마 그렇죠?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 아주 그분이 더 말씀을 잘하실 것 너무 같아요. 잘하지. 전화 한번 하죠 뭐 다음에. 그러니까요. 전화 통화도 통화해갖고 저번에 가신 다음에. 그 김용호 당선자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당선 인사를 다녔대요. 김용호 당선자가 서대문이니까. 근데 어느 아파트 같은 데서 누가 막 부르더래요. 김용호 씨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김용호 씨 뽑았어요.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문 대표 마누라예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또 차 한잔 마시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저 재밌는 그 일화를 하나 해드릴게 그러면 제가 홍대 앞에 유세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김 여사도 오시고 그리고는 그 문 딸. 대표님 딸이 온 거야. 그리고 문 대표님 너무 이뻐하는 손녀, 손자, 손녀, 손주. 손주 같이 온 거예요. 따로 차도 따로 타고. 근데 문 대표님이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줄이 서서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차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딸이더래. 근데 그 순간 딸인 줄 몰랐대. 손주인데도 모르고. 그 양반이 그렇게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 안면 식장에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거 이제 딸한테 추궁을 받은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그래요? 지나간 지지자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몰랐대요. 안면, 네 안녕하세요 하고. 문 대표가 안면 인식장애가 심각하고 저랑 한 10번 이상 만났을 거예요. 같이 토크도 한 5번 했을 거야. 근데 어떤 기자가 같이 이제 양산을 내려가면서 이번 선거에 이 작가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이 작가가 누구죠? 그랬다는 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양산에 가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이해찬 전 총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만난다 이런 기사가 막 떴지 않습니까?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해찬 의원실에서 뭐 면담을 취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충 왜 그랬는지. 왜 반 총장 쪽에서 이런 거죠. 언론 플레이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해찬 누가? 총리. 이해찬 총리. 그러니까 이제 만나더라도 차담하면서 그냥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하겠다 했죠. 그거를 공개하겠다. 반기문 그리고 총장 쪽에서. 그럼 총장 누가 쪽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반 반기문 총장 쪽에서 만나자고 네. 했죠. 근데 왜 그런 제스처를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여권 후보라 그러고 야권 쪽에서 무슨 배신 배반의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그걸 불식시키고 싶었을 그렇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콜이 들어온 게 유엔 대표부였대요. 유엔 대표부는 대한민국 외교부 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공식 기관에서 국회의원에게 반 총장과 만나라 이게 이제 들어온 거고 이제 이해찬 총리도 그럼 한번 보지 뭐 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돌아가는 꼴이 이상한 거죠. 기자들도 대동하겠다,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괜히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격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반 너무 대놓고 그러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국 왔을 때는 야권 인사를 한 명도 만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다 여권 인사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니 참여정부에서 반 총장 사무수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해찬 총리 만나서 그런 걸 좀 부식시키고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만났을 거예요. 누구려뜨리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죠. 너무
속이 너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뭐 외교관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 총장 측에서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또 이렇게 발끈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내 맘이다 네. 그러면 되지. 정무적 판단이다. 아, 그거 참 좋은데 내 맘이다. 반 총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사람들 만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네, 노골적으로 이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는 것 같아요. 너무 속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2개 더 안 해요? 일부에? 지금 광고 하려고요. 네. 광고 듣고 와서 지금 핫 이슈, 가장 핫 이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예요. 이거 이번 달 말에 뭐 용역 주소가 끝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요. 뭐 2012년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정 나더라도 이건 지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더민주보다는 새누리당이 아직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양으로 가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가덕도로 가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더민주는 꽃놀이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 그래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왜 더민주는 꽃놀이패고 이런지. 꽃놀이 패만은 될 수가 없는 네. 게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죠. 부산에서 5명 이상 뽑아주면 부산으로 유치하겠다. 얘기했죠. 얘기했죠. 5명 딱 뽑아줬잖아. 5명 됐어요. 네. 그럼 부산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야. 더민주. 그런데 문 대표가 부산에 가서 총선 전에 5석 뽑아주면 부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TK표는 그렇게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TK로 선정이 되면 문 대표가 못해서 TK로 갖고 간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압도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됐거나 이렇게 부산은 생각할 거 아닐까요? 부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난 유리해지는 좋은 것 거죠. 같아 그것도. 그리고 지금 보면 부산 의원들보다 더민주 5명이 오히려 더 사활을 걸고 뭐 결의대회 가서 그 행사도 하고 머리띠도 들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산으로 못 오더라도 그렇게 추궁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문 그렇죠. 대표나 부산 의원들은. 네, 근데 그거죠. 네. 못 오게 되면 우리는 부산에서 굉장히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론으로. 그러니까 부산이 만약에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고. 그렇지. 안 안 되면 되면은- 저들이 그렇죠. 욕심을 낸 거지. 민의를 배반하고. 민의를 배반하고. 어차피 TK 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왜 이정희 기자랑 통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에 18%뭐 이렇게 얻었는데 이번에 그보다 조금 높을 거라고 봐요. TK에서 한 뭐 23%.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를 못 그때 39%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TK로 이렇게 공항에 가버리면 50%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난 부산 민심이 이쪽으로 확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치적 입김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기관에다 의뢰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누가 믿어 그걸. 그렇죠. 그리고 뭐 TK 의원들이 새누리 TK 의원들이 박 대통령이 우리한테 선물을 줄 거다. 계속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진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백지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백지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으로 땡겨야겠다 이렇게 사활을 거의 부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부산 쪽이 맞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쪽 TK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은. 근데 어디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정무적 판단인가 대통령의? 하여튼 일단은 정부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남권 시공항이 사실은 필요하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김해공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과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하나 더 생긴 건 맞는데 과연 밀양에 생기냐? 밀양에 생기게 되면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이제 환영하고 유리하게 하는 거고요. 울산까지도. 그런데 이제 가덕도 가면 부산 쪽이 환영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6월 말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민주로 봐서는 어디로 결정돼도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어디로 결정되더라도 지역 간의 갈등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부는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엊그제부터인가요? 이재명 시장이 단식. 단식 투쟁하고 있죠. 거기 갔다 오셨죠, 정신을.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하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고요. 왜 단식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또 정청래의 키워드. 지난주에 반응 좋던데요? 좋았습니까? 네.
아주 쏙쏙 귀에 들어왔다고. 아 진짜? 이번 주 뭐 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핵심적인 키워드 좀 준비했습니까? 이재명과 관련 있는 그래요? 키워드입니다. 지난번에 3개 준비했다가 하나 까이고 네. 2개 해서 성공 2개 다 방송 나갔어요. 네. 이번에 몇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예 2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